마지막 한 주제는 바로 다방면의 지식을 보유하다입니다. 리더는요, 저는 항상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리더가 무식하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방향을 설정하려면 알아야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이 학습했던 리더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서삼경과 소학으로 학문에 열중했고요. 임진왜란 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증선전수방략이라는 병법서를 읽고 그때그때 병법을 준비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전투 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퀴즈입니다. 증선전수방략은 누가 써줬을까요? 저번에 이 퀴즈를 했더니 어떤 분이 증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증손이 써줬다고? 아니에요. 힌트. 이순신의 평생 멘토이며 동네 형입니다. 유성룡이 저 물 한 잔만 줄래요? 이거 마시면 되겠다. 서해 유성룡이죠. 동네 형이고 평생 멘토였죠. 이 유성룡이 안동에서 태어난 거 아시죠? 안동 출신인데요. 집안이 좋았어요. 근데 머리는 천재였어요. 근데 또 하나의 후광효과. 퇴계 이황 선생님의 수제자예요. 이황 선생님의 수제자죠. 머리는 천재죠. 집안은 좋았죠. 20살 때 출사해서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16살 때 안동에 살던 유성룡이 16살 때 한양의 건천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구 인현동. 이사를 딱 왔더니 3살 동생 이순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컸죠. 그러면서 안 거예요. 이순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손주에게 나중에 보고하죠. 전하, 이순신은 장수될 자질이 있는 입니다. 한번 써보시지요 라고 했던 임진왜란 중에는 조선의 넘버2예요. 유성룡이. 조선의 넘버2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했던 후배 이순신. 사람을 잘 만난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바로 유성룡이 써준 증선전수방략을 공부했고요. 독후감을 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언제 학문에 되게 뛰어났는가를 발견하는 문서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3년에 한 번 치러지던 시험이에요. 이게 식년무가가 3년에 한 번 치러지던 이 무가 시험인데 이 무경강독이라는 과목에서 시험관이 문제를 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장량이 적송자를 따라가 놀았다고 하니 장량이 과연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에요. 적어도 2개를 알아야 대답하지 않겠어요? 장량이 누군지, 적송자가 누군지. 대답하시죠. 장량이 누군가요? 맞습니다. 유방의 책사죠. 장자왕이라고 불리는 참모죠.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웬일인지 책사들을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때 유방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초야에 묻히죠. 그래서 적송자를 따라가서 같이 신선이 됐다라고 중국에서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이 얘기를 다 알았던 장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법이기도 하거니와 또 강목에 임자년에 장량이 죽었다고 쓰여 있으니 어찌 신선을 따라가 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듣고 시험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보통 무사가 대답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목은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주자가 재해석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학자들이나 읽는 아주 수준 높은 철학책이라는 거죠. 이 강목을 다 읽고 레퍼런스를 제시한 거냐. 야, 강목에 죽었다고 써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순신 저 친구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그때부터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장군은요, 학습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었습니다. 부하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승리 의지를 불태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진정한 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군이 하신 어록 3개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귀화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장군의 이 어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맞추면 귀화한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게 되는 겁니다. 맞춰주시죠. 장군의 어록 3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 멋진 얘기죠. 명량해전을 앞두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대형 강연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깜짝 다 놀란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보편화된 내용인데 기억하시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필사즉생의 얘기.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정 과장님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가 더 있어요. 한산섬 달걀. 그거는 이제 장군이 쓰셨던 한산도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힌트 드릴게요. 이 총 맞고 뭐라 그랬잖아요. 나의 죽음을 내가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 하고 죽으셨잖아요. 이 얘기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멋진 얘기들을 해냈는데 이거예요. 바로 장군이 학습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었는데 언제 어떤 얘기냐면 바로 필사즉생이란 말을 언제 어떻게 하셨냐면 장군이 중국의 역사서인 송사의 유기전을 읽다가 죽음 속에서 살 길을 찾는다라는 사중구생이라는 단어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곱씹은 거죠. 죽음 속에서도 살 길이 있구나 라는 내용을 곱씹다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난 거예요. 언제예요? 가장 어려운 전투가 뭐였나요? 장군에게 명량이잖아요. 명량을 딱 앞두고 적은 330척의 수만 명인데 우리는 12척밖에 없잖아요. 정말 죽음 속이잖아요. 명량에서도 그렸잖아요. 그 공포가 너무 심해서 그 공포를 승리의 에너지로 만들겠다라는 작가의 표현이 있었는데 멋진 표현이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 병사가 다 사기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때 장군이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재해석하면서 전병사들에게 사기를 올립니다. 전부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전투에서 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듯이 이번 전투도 승리할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필사즉생이란 말을 이때 하신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학습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공해서 재해석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지장이죠. 공부하는 사람이었죠. 그러고 보면 리더들에게는 약관의 성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리더들에게 약간의 성과는 약속이고 신뢰인 것 같아요. 후배들을 따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바로 풍부한 지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강강수월래를 모르는 우리 민족 없죠. 이게 바로 이때 나온 민요예요.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오니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강강수월래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장군이 해남에 계실 적에 고민이 있었어요. 적병사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병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고민하다가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남장을 시킨 거예요. 부녀자들을 남장을 시켜놓고 그 해남 앞바다에 옥매산 허리를 돌게 했어요. 근데 산을 돌 때 뭘 끌게 했을까요? 나뭇가지를 끌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끌면 어때요? 먼지가 많이 나면서 병사가 많아 보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하면서 돈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헌에 보면 일본 해군이 해남 앞바다에 접안하다가 조선의 병사가 저렇게 많아졌어? 하면서 퇴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전략과 전술로 이용했던 장군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에도 뛰어났던 그런 분이에요. 바로 이거죠. 한산섬 달 밝은 밤. 이건요 너무 역사적인 의미가 강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쓰여졌냐를 알면 우리가 진짜 쉽게 우리가 넘기지 못할 만한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597년 이쪽을 봐주시죠. 1597년 전투가 다시 시작될 때 도요토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순신. 12척이라지만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전까지 어땠어요? 바다에서 이순신과 싸우지 말아라 라는 해전 불가령을 내렸을 정도로 도요토미에겐 이순신이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책을 냈죠. 모월 며칠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으로 건너가 전쟁을 시작할 거라는 정보를 흘립니다. 그 정보를 들은 권율이 선조에게 보고하게 됐고 선조가 이순신에게 명하죠. 적의 본진인 부산을 파하라. 근데 장군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한양으로 끌려가죠. 압송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르죠? 원균이 바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원균이 나가서 칠천량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칠천량 해전이라고 합니다. 이 칠천량에서 조선의 수군이 몰락합니다. 조선의 제해권을 완전히 일본으로 넘겨주는 뼈아픈 전투, 7년 전투 중에 유일한 대패. 본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원균 장군은 여기서 죽고 말죠. 조선의 수군을 이끌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선조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순신에게 명을 내리죠. 자네가 다시 조선의 수군을 맡아줘야겠네. 이거 맞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나를 정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장군은 나라와 백성이 소중하니까 이 명을 따릅니다. 예, 전하,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고 병장기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보성에 자리 잡고 제기를 준비할 때 장수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하죠. 뭐? 장군이 오셨다고? 장군이 복귀하셨다고? 속속들이 병사들이 또 장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성에서 제기를 준비하는데 선조가 들은 거예요. 배가 12척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뼈아픈 조서의 이름이 바로 명공육전입니다. 명하노니 조선의 수군을 패하고 그 병력으로 권율 장군 휘하에 가서 육전에 참가하라. 이런 명을 내린 거죠. 이 명령을 들었던 이순신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조선의 전황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조선이 수군을 패하면 당장 남해를 돌아 서해로 올라가 조선의 허리를 끊어놓을 텐데 왜 이걸 모르는가?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 괴로운 마음, 그 괴로운 심정으로 한산섬을 바라보며 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한산섬에서 쓰신 글이 아니라 빼앗긴 한산섬을 바라보며 그 괴로운 심정으로 노래한 것, 이게 바로 한산도가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괴로운 심정으로 이 시를 쓰셨기 때문에 이런 심정으로 이 시를 읽어주셔야 합니다. 대표님, 마이크 잡으시죠. 이런 괴로운 심정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읽어주시죠.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채 어디서 일성어가는 남해를 끝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큰 칼 옆에 차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깊은 시름하는데, 고민하는데 어디서 일성호가는, 저 멀리서 하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일성호가. 그 소리가 바로 이 안에 나와요. 들려드릴게요. 하나의 피리 소리인데, 자, 10초 후에 나옵니다.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 태평소 소리. 이 태평소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면서 장군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찢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남의 애를 끝나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라고 쓰신 거죠. 너무 충실 아닙니까? 12척밖에 없는데 수군을 패하라고 하면 예 전하 감사합니다 라고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끝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편지를, 그 유명한 편지를 이때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보냈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신이 있는 한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죠. 너무 충신이죠. 그리고 사흘 후 명량에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요. 본인도, 이순신 장군 본인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330척을 맞아서 12척 갖고 되겠어요? 나도 여기서 마지막으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기서 대승을 거둬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승을 얻어냅니다.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량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증을 일으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요즘 얘기로 하면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낫지 않아요. 시름시름 오랫동안 이 병을 유지하다가
죽고 말지요. 장군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적장을 죽인 킬러지요. 킬러 이순신. 멋진 분인 거죠. 이런 책임감으로 바로 조선을 구하게 됐던 것이지요. 또한 장군은요, 학문에 열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장군이 진정한 학습가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귀와 열린 마인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혹시 나시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기 나시가 계세요? 아니 없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자고 제안한 분이 바로 이 나대용이라는 하급 참모예요. 장군, 귀선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죠. 칼싸움에 약한 우리 조선 병사들이 보호될 수 있는 이런 뚜껑을 달린 배, 이것이 돌격선으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장군은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왜? 나대용이 바다와 배에 관한 전문가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죠. 만약 장군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아니면 직급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교만함이 있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우리 조직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있는 거나 가지고 잘 싸워 이 자식아. 꼭 일 못하는 애들이 새로운 거 만들자고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군의 듣는 귀와 마인드가 이 거북선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장군에게 배워야 할 학습 능력이란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새로운 지식, 정보에 대해서 열린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든 관계없이 우수한 점이 있다면 선입관 없이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 듣는 귀, 이것이 장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는 학습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인드와 귀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장군의 23전, 23승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세련미가 떨어지는 조직은 되게 텃세가 심하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은 리더가 공동체를 꽁꽁 묶어놓고 구성원들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 공유와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런 열린 문화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 필요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조직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데요. 조직 공동체 내부에 가치 있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다닐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얻는 그러한 조직이 돼야 한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이죠. 조직은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은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며 그 성과가 다시 조직으로 귀속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학습 조직이고 바로 성과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 리더들은 리더의 역할로, 또 후배들은 후배들의 역할로 조직의 그런 균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